마음 같아서는 더 퍼주고 싶습니다. 우리 청년에 대한 예산은 걸음마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서울에 있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인터넷 성차별 피해를 민지가 해달라는데 한번 좀 해보자. 정부가 지난 8월 26일 청년 특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20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청년층에 대한 지원 규모를 대폭 늘리기로 한 대책이죠. 그리고 여야 대선 주자들도 청년 공약을 발표하면서 정책의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당정이 합의한 청년 특별 대책 그리고 여야 대선 주자들의 청년 공약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오늘 오전 당정 협의를 거친 뒤 청년 특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내년 상반기부터 일정 요건을 충족한 무주택 청년들은 내년에 1년 동안 월 20만 원씩 월세를 지원받게 됩니다. 청년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행복주택은 계약금을 10%에서 5%로 낮추고 원칙적으로 금지된 재청약을 허용하되 거주기간은 6년에서 30년으로 늘렸습니다. 먼저 정부의 대책을 보면요. 청년의 고용 문제, 주거 안정, 그리고 자산 형성까지 두루두루 좀 살피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평가를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김영주 의원님? 네, 방책에 있어서는 토론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우리 정부 들어서 청년층의 어떤 그 양극화에 대한 피해가 가장 크다. 특히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오름으로 인해서 내 집 마련의 꿈이 힘들어지고 또 코로나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더군다나 미래 사회라고 하는 것은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이 되는 사회인데 그 초고령화 사회의 의미는 뭐냐 하면 소수의 젊은이들이 다수의 노인들을 먹여 살리는 사회로 된다라고 하는 측면이고 젊은이들이 굳건하게 자리를 잡지 못하면 우리 사회의 미래도 없다. 이런 인식은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를 책임질 젊은이들에 대한 대책을 좀 굳건히 하는 쪽으로 돌렸다는 것. 또 물론 최근에 들어서 젊은이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반영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연령인지 예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네. 국가 예산 중에서 네. 대체로 그동안의 정치인들이 노인을 위한 예산을 많이 늘려왔습니다. 그렇죠. 네.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청년들을 위한 예산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연령 차별을 줄여가는 하나의 계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김지원 최고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세대는 사실 우리 어릴 때보다 훨씬 유복하게 자라고 선진국에서 태어나서 선진국의 시민으로 자라나고 있지만 과연 우리가 젊은 시절에 느꼈던 그런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느냐 표현하기는 당군 일의 최고의 스펙을 갖고 있는 세대인데 앞으로 자기 부모 세대보다 더 잘 살 수 없는 그런 절망의 세대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을 지원한다는 근본 취지는 저는 충분히 동감을 해요. 근데 이게 꼭 그 대선 국면에서 청년 세대에 대해서 예산을 늘린다고 하면서 기껏 한다는 것이 현금 몇 푼씩 줘서 이 입에 사탕 넣어주는 그런 정도의 정책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정말 정부가 온 힘을 기울여서 청년 세대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정책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보면 대기업 노조들이 자신들의 기득권만 유지하지 청년들의 진입은 오히려 막는 그런 노동정책, 부동산 값을 2배, 3배 올려놔서 이제 청년들이 앞으로 돈을 아무리 모으더라도 집을 살 수 있느냐. 거기다가 집값 잡는다고 LTV, DTI 같은 그 대출 규제를 집을 살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 그래 놓고 기껏 나눠준다는 것이 20만 원씩 그 청년들에게 지원을 해서 환심이나 사보려는 그런 엉터리 같은 정책이다 이런 생각이죠. 지금 김지원 최고 말씀하신 것처럼 일각에서는 특히 이제 야당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선거를 앞두고 일종의 매표행위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부동산 가격이나 양질의 일자리 문제나 이렇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건 사실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또 정부 입장에서 또 정부 입장이 있겠지만 이런 지적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부가 주도적으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든지 국민의 세금을 통해서 전반적인 어떤 구조적인 변화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다만 정책의 기조가 좀 그쪽으로 바뀌어져야 되겠죠. 또 젊은이들이 정규직이든 아니든 간에 좀
자기 나름대로 일자리와 스펙을 가지면서 최소한의 생활을 해갈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가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 실제로 정부가 할 수 있는 세금을 통한 방책은 이러한 부분이 최선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왜 하필 대선 때 이런 일을 하냐 하는데, 역으로 보면 대선 공간 아니면 이런 정도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못하게 됩니다. 역으로 역으로요? 보면 비판이 네. 있습니다만 항상 그런 뭐 비판과 비난은 감수하고서도 이런 것이 가지고 있는 유의미성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특히 지난 4월 재보궐선거 때 이제 20대 젊은 남성층들이 많이 국민의힘을 지지했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좀 의식을 했다라는 지적도 있던데 최고께서도 동의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건 뭐 당연한 이야기고요. 지금 민주당이 그때 당시에 2030 세대가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하고 민주당을 꼰대 정당이라고 비판한 것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면 정책의 방향 또는 정치 전체의 방향을 전환할 생각을 하지 않고 몇 푼씩 돈을 쥐어줘서 관심을 살려고 한다는데 이 청년 정책을 활용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과연 얼마나 청년들에게 감동을 줄지, 또는 이런 식으로 우리를 매수하려고 하나, 그런 정도의 반발을 가져올지는 이제 좀 두고 봐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 같은 경우는 그동안의 정책이 뭐 노인 위주 혹은 기성세대 위주였다면 지금 청년들을 위한 대책은 예산의 한 3.5% 정도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 또 이렇게 반론을 하기도 하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정부 부채를 어마어마하게 늘렸거든요. 곧 천조 네, 넘어선다고. 예, 넘어서잖아요. 올해 태어난 아이들이 고등학교 갈 때 되면 이게 천조가 이자 상환까지 부담이 돼서 5천조가 넘어서서 1인당 부채가 1억씩 돼요. 그것은 누구가 갚아야 되냐면 지금 청년들이 갚아야 돼요. 그러면 청년 정책이 아니고 청년들 등골 부러지게 하는 정책이 되겠죠. 저는 오히려 내년 예산으로 지금 국회에 제출할 예산이 600조 넘어가는데 네. 그 예산을 폭증시켜서 매년 정부 부채를 계속 높이게 되면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결국은 국채를 발행해서 매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결국은 그게 국채 이자율이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 우리 국내 금리도 점점 올려야 되거든요. 결국 이자 부담을 막 엄청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우리가 뭐 세금이 좀 올라가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청년들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지금 막대한 부채를 늘리는 이런 정책은 중단해야 돼요. 만약 지금 현재 아무런 방책도 하지 않았을 때 절대 빈곤선이 생기고 완전히 양극화가 더 심화됐을 때 우리 사회 전체의 국민적 통합, 사회정치적 통합들은 더 멀어지고, 네네. 그러면 훨씬 국가적 비용이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큰 틀에서 뭐 다음 정부나 그 다음 정부에서는 국가 전체의 그 시스템, 예산 구조라든지 부처 구조를 크게 계획할 필요 있다고 생각을 들어요. 지금 이제 그런 부채가 많다라는 것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면 훨씬 더 그 결과는 암울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좀 구체적인 대책들을 좀 여쭤볼게요. 가장 관심을 받는 지원 가운데 하나가 저소득 청년의 주거비 부담 그 20만 원씩 최대 1년 동안 지원을 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좀 논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김영주 의원님 이 대책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도심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말하자면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훨씬 높습니다. 또 젊은이들은 어쨌든 뭐 아르바이트를 하든 공부를 하든 도시권에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사회복지의 수준을 지켜주는 것은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어떻게 그걸 솎아내느냐, 정리해 가느냐 하는 것들이 좀 발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네. 실제로 필요하다면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좀 더 적확하게 그 정책적 결과들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이시죠? 그 자체를 제가 탓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다가 선거 전에 20만 원씩 나눠주겠다. 이게 과연 무슨 얼마나 큰 도움 되겠어요. 네. 20만 원씩 해서 240만 원 주는 건데 네. 그러면 청년들이 뭐 1년 살고 맙니까? 마치 청년들에게 큰 시혜나 베풀듯이 그렇게 접근을 하는 이런 청년 정책들이 성공할 수가 없다는 거죠.
또 하나는 전월세 가격은 앞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 굉장히 좀 허점이 있는 제도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좀 있을 수 있지만 만약 역으로 보면 그걸 계속 준다고 하면 아까 또 재정 김채고 문제. 얘기한 대로 네. 재정 적자가 훨씬 더 늘어날 텐데 어쨌든 이런 것은 한시적이고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고 코로나 극복 때까지 좀 경제적으로 기회가 적으니까 당분간 내년까지는 아마 극복해야 되고 그다음부터는 조금 더 기본적인 어떤 경제적 선순환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거듭나야 되는 것이지 더 달라고 하는 것도 또 방법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국가 장학금 지원 확대 대책인데요. 중산층을 대상으로 이 한마디로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겠다라는 겁니다. 좀 지원 대상을 늘리고자 한다라는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 장학금 늘린다는 것은 지금까지 많이 해왔죠. 더 한국장학회를 통해서 네네. 장학금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반값 등록금을 실행한다 해서 막대한 국가 예산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마치 그동안에 없었던 일을 새로 시행하는 것처럼 재탕삼탕하는 그것도 이게 과연 청년 정책인가? 지금까지 해오던 일을 청년 정책이라고 끌어간 것 자체가 완전 매표행위라고 봐야 되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중산층 대상으로 반값 등록금. 네. 부모의 부담이든 본인의 부담이든 이게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고 근데 점차 젊은 인구들이 줄어가기 때문에 이 예산의 포션이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저는 반값 등록금의 정책과 개념은 제가 되게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무조건 등록금을 낮춘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좋은 것인가? 정말 네. 앞으로는 대학 갈 만한 사람이 대학을 가고 또 질 높은 교육이 될수록 해야 되는데 이것이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 이런 근본적인 회의가 들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것은 또 구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택 문제도 있습니다. 당정이 청년 세대의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특공 개편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사실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은 100% 넘었다고 하지만 이 자가 점유율은 한 58%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4050 세대를 또 중심으로 우리도 집 없는데 이것도 역차별 아니냐 이런 또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 부분은 제일 문제가요. 주택 청약 제도 잘 보면 결국에는 이게 출산 정책하고 같이 가게 돼 있어요. 이 젊은 부부가 아이까지 낳았는데 이분들이 주택을 마련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전부 다 이제 부양가족 가산점을 두고 있거든요. 근데 청년에게 가산점을 주면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정책이라는 것도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저는 아무리 표가 급해도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 거 보고 이성을 잃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이 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또 이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좀 논쟁적이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하나하나 이렇게 떼서 하면 이게 굉장히 이상한 구조로 이렇게 망가져 버립니다. 생애 주기별 정책 대안들을 다시 좀 누군가 이번에 대선 공간에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네네. 한쪽은 너무 중복 지원되고 그다음 돌이켜보면 중간 지대는 확 비어버리는 맞습니다. 그런 네. 식의 문제들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실제로 모기지 제도 같은 것들을 해서 네네. 20, 30대의 첫 번째 주택 부분은 그야말로 50년 상환이든 어쨌든 장기적인 상환에서 집을 살 수 있는 전액을 대출받을 수 있는 그런 특례를 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찬찬히 뜯어보면 네. 실현 가능한 것은 딱 하나예요. 월 20만 원씩 1년 주겠다는 거. 그 외에는 청년들이 장년이 되면 그보다 한 10배를 더 고통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뿐이고 아니면 실현 가능성이 없거나 그런 내용이죠. 알겠습니다. 여야 대선 주자들이 일명 MZ세대를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약들을 발표하고 있는데 역시 청년 공약입니다. 2030 표심을 잡기 위해서 그게 무슨 매표행이든 아니면 그냥 말 그대로 여론을 따라가는 것이든 어떻게 표현하든 간에 이번 대선에서 2030의 표심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다들 느끼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솔직히 이준석 신드롬이 그런 것들을 만들어냈고 그다음에 서학개미, 동학개미 네네. 그다음에 비트코인 암호화폐 투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경제적 문제에 갈급한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분출되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응답을 정치권이 안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또 그것이 상당히 이번 서울, 부산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대표 선출의 과정에서도 그것들이 투영됐고
여권 입장에서 부담이 솔직히 안 될 수 없는 부분이고 또 결과적으로는 이번 중장기적인 계획이 정말 다시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그 민주당의 주류 세력이 이른바 586 세력들인데요. 네. 이분들이 지금까지 우리 정치사에 386부터 시작해서 20년 동안 그 정치권을 주름 잡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그 주장해 왔던 어떤 이념이나 또는 뭐 도덕가치 논쟁이 사실은 사회를 과연 제대로 끌고 갔느냐 하는 데 대해서 회의적인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세우는 뭐 이런 현금 살포 정책도 젊은 층들의 그 커뮤니티 같은 데 들어가 보면요. 네네. 그 좀 장난이 아닐 정도로 비판적이거든요. 한편으로 보면 더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더 처참할 수가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있으니까 그나마도 젊은이들을 대우하는 네네. 측면 보이지만 그 외의 부분은 뭐가 다른데 이런 질문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이렇게 다르다고 답할 수 있을지 네. 앞으로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각 후보들이 내놓는 여러 가지 젊은이에 대한 정책들의 차별성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게 될 거라고 보입니다. 네. 근데 이제 여당은 모든 주도권을 잡고 국정의 집행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야당 보고 너들이 뭐 우리하고 별로 다를 게 뭐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하고 무능한 거죠. 야당은요, 여당이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여당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그렇게 가지 말라고 지적하는 것만 해도 충분히 존재 가치가 있거든요. 그게 거의 유일한 존재 가치예요.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어쨌든 대선 공간이고 대선 후보들의 경쟁이 이제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20대들이 평가하게 될 것이다. 뭐 그런 부분입니다. 먼저 민주당 대선 주자들의 청년 공약을 좀 살펴보면요. 이재명 후보는 연간 100만 원 청년 기본소득, 또 학점비례 등록금제를 내놨고요. 이낙연 후보는 군 전역 장병의 사회 출발 자금으로 3천만 원을 지급하겠다. 그리고 정세균 후보는 20세가 된 청년에게 1억 원을 지급하는 미래 씨앗 통장 제도, 이런 것들을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따지기에는 뭐 시간이 뭐 한정적이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좀 평가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뭐 여러 가지 공약들을 내놓을 수 있는데 정말 이분들이 우리 청소년과 청년들의 삶을 정말 직시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좀 아쉬워요. 가령 지금 시설 퇴소 청소년들이 그렇죠. 예, 네네. 18살 되면 돈 1,000만 원 안팎되는 돈을 사회에 나가야 되는 그렇죠. 가장 다급한 청년 문제도 풀지 않고 갑자기 20세가 되면 1억을 주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가지는 박탈감도 더 심할 수 있다. 정말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를 위하는 거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나중에 갚아야 될 빚이다라고 청소년이나 청년들이 생각했을 때 과연 이게 좋게 보일 것이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요. 제일 좋은 것은 결과적으로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고 복지를 아주 안정적으로 키워가고 또 국가가 불필요한 예산을 줄여가는 것이 실제로 보면 이 청년들을 위하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개별적으로 따져보면 이재명 후보는 뭐 그냥 모든 청년들에게 연간 100만 원 주겠다는 건데 따져보면 이게 월 8만 원 주겠다는 것을 거창하게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낙연 후보가 사회 출발 자금으로 3천만 원 주겠다는 거는 결국은 지금보다 그 군장병들 봉급을 올려서 차액을 또 적립해 놨다가 주겠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국방 그 정책과 관련된 것이고 정세균 후보는 당장 20살 되면 주겠다는 게 아니고 적립해서 20년 후에 주겠다는 건데 이런 모든 것이 사실은 들으면 그럴듯한데 내용 따져보면요. 다 실효성도 없고 현실적으로 따지면 청년들 허리 부러지게 하는 정책이죠. 그러면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 한번 볼까요? 윤석열 후보는 민지야 부탁해라는 온라인 캠페인을 시작했고요. 최재형 후보 청년 멘토당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유승민 후보는 민간 부문 육아휴직 3년, 원희룡 후보는 청년 인턴 채용과 보조금 지급, 청년 고용 보장제 등을 제안했습니다. 이 야권의 주자들 이 공약들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야권 주자들의 공약이 조금 더 이제 뭐 현실적으로 느껴 보입니다만은 이제 청년 고용 보장제 이런 어떤 제도라고 하는 것은 법 개정을 전제로 하는 부분이고 그렇죠. 현재 야권에서는 그 공약 자체를 실현할 수 있는 기제를 못 갖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있다가 이제 나오는 공약들이 과연 현재 민주당 그 대선 후보들의 공약보다 더 현실적일지는 더 두고 봐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김전 최고위원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퍼주기 공약 그에 대한 비판을 야당이 하고 있으니까 이 돈 주겠다는 공약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제 네네. 실현 가능성이 과연 있느냐 부분도 육아휴직 3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사업주에게 그렇죠. 부담이 그 되지. 부담을 네. 주는 것과 함께 3년간 그러면 다른 사람을 고용했을 때 그동안의 인건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또 새로운 그렇죠. 문제가 되거든요. 청년 인턴 채용과 보조금 문제도 마찬가지고 청년 고용보장제도 과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지금 뭐 청년들을 다 고용하도록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나 하는 또 생각이 있죠. 어떤 식이든 돈이 들 수밖에 없는 제도들인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정부의 청년 특별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빅데이터 알아보겠습니다. 빅데이터로 여론을 읽어봅니다. 이번 주에는 청년 특별 대책을 주제어로 빅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지난 23일부터 29일까지 일주일 동안 12개 채널 20만 개 이상의 사이트에서 집계한 청년 특별 대책의 총 정보량은 약 3,200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채널별로 살펴보면 뉴스가 78%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블로그, 카페, 커뮤니티, 트위터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청년 특별 대책 연관어를 살펴봅니다. 1위는 등록금입니다. 정부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내년부터 반값 등록금 혜택을 대학생 100만 명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위소득 200% 이하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차상위 계층 이하 저소득 가구의 둘째 이상 대학 등록금 전액을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하면서 등록금이라는 단어가 청년 특별대책 연관어 1위로 집계됐습니다. 2위는 월세 지원입니다. 정부가 주거 취약 청년에게 한 달에 최대 20만 원, 월세 1년치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2030 청년 1인 가구의 절반 이상이 다세대 주택, 이른바 원룸에 살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청년 주거 대책에 대해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을 두면서 청년 15만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3위는 신혼부부와 대출입니다. 청년과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최대 40년 만기의 고정금리인 주택담보대출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4위는 일자리입니다. 정부에서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이 청년을 채용할 경우 연간 최대 960만 원을 지원하는 일자리 도약 장려금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는데요. 중소벤처기업부는 청년층의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 정책과를 새로 설치해 청년 창업과 일자리 정책 사업을 종합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5위는 미래입니다. 이번 청년 특별대책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18개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했는데요. 청년 세대격차 해소와 미래도약을 국가가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미래라는 단어가 많이 보였습니다. 다음은 청년 특별대책에 대한 감성 현황을 살펴봅니다. 빅데이터 감성 분석은 해당 주제어에 대한 여론을 직접 물어보는 것이 아닌 주제어가 포함된 텍스트에서 긍정어와 부정어가 얼마나 많이 쓰였는지를 집계해 주제어에 대한 감성을 유추해보는 겁니다. 청년 특별대책과 함께 쓰인 단어 중 중립어를 제외한 긍정어의 비율은 약 27%, 부정어의 비율은 7%로 집계되면서 긍정어가 부정어보다 약 4배 가까이 많이 보였습니다. 감성어 탑10 순위를 살펴보면 소득, 해소, 도약, 극복, 강화 등 긍정어는 8개, 부담, 위기 등의 부정어는 2개로 분석됐습니다. 네, 지난 한 주 청년 특별대책 관련 내용을 빅데이터를 통해 정리해봤습니다. 지난 8월 31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지역순회 경선이 시작됐습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 초 투표가 충청 지역부터 시작됐습니다. 4일 대전과 충남, 5일에는 세종 충북 지역의 합동 연설회에서
해당 지역의 투표 결과를 발표합니다. 지역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과 ARS 투표, 전국 대의원 현장 투표, 국민과 일반 당원 중 현장 투표 신청자의 투표를 포함합니다. 민주당이 특히 이번 순회 경선의 시작을 제주가 아닌 충청 지역을 선택해 첫 투표 결과가 경선 판세를 가늠할 수 있는 풍향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9월 4일에 대전 충남 선거인단의 투표 결과가 먼저 공개되고요. 9월 12일부터 총 3차례에 걸쳐서 국민 그리고 일반 당원 선거인단의 투표 결과가 역시 발표됩니다. 어느 후보가 첫 번째 지역순회 경선 격전지인 대전 그리고 충남의 주도권을 가져가게 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먼저 예전에 김재현 최고위원께서 충청도 지역의 민심은 정말 아무도 모른다. 아버지도 아들에게 얘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1차 대전 그리고 충남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측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제 예측이 가능한 것이요. 워낙 그 이재명 지사의 그 지지세가 좀 높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충청도 사위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 얘기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뭐 그 꽤 그 높은 지지율을 얻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충청도 민심은 보면 대세를 이룬 후보를 좀 더 밀어주는 그런 방향이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지사가 충청도에서 상당히 선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먼저 그 민주당 소속이시니까요, 의원님. 네. 대전, 충남이 항상 먼저 시작됐던 지역인가요? 아니면 아닙니다. 그 대선 때 보통 우리가 이제 뭐 제주부터 그렇죠. 했고 밑에서부터 쭉 아마 올라오는. 대전 충남 하는 거는 처음일 겁니다. 여기서 그 했던 정치적인 의미가 또 있겠네요. 그것은 아마 윤석열 전 총장 네. 그 후보의 지역 연구. 지역 연고라는 측면도 조금은 고려됐을 수도 그렇습니까? 있고요. 네. 또 혹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떤 전국 순회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네. 고려됐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좀 의원 결과적으로는 예측을- 네. 이재명 지사가 갖고 있는 어떤 이 유일한 1위라고 하는 대세로는 유지될 거라고 보여져요.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빅3를 봤을 때 예컨대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 이 세 분을 네. 기준으로 봤을 때 30대, 20대 5 이런 기준은 아닐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네, 네. 선거인단의 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캠프를 구성하는 많은 뭐 지인들과 같이 힘을 합치는 국회의원들의 역량, 네. 또 충성도, 열정 이런 것들이 다 녹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의 그 갭들하고는 좀 많이 차이가 있다. 그래서 1, 2, 3위가 의외로 따극따극 붙어서 네. 거의 근접하는 1, 2, 3위가 될 가능성이 많다. 왜냐하면 선거인단이 한 250만 명 정도로 네, 추산돼 있고요. 그러면 전체 유권자들의 한 10% 안 되는 남짓일 텐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의 미스매칭이 분명히 있다, 네. 나타난다 그렇게 봅니다. 그 지금 일반 여론조사 뭐 여러 기관에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식의 차이가 아니라 새로운 숫자들이 나열될 것이다 이렇게 네.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차이는 좁을 것이다.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이 전망은 엇갈려서요. 특히 대전, 충남 지역에서요. 근데 이제 일반 국민선거인단이 아마 대부분 한 90% 정도는 민주당 지지자들일 겁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정권 연장을 위해서 누가 가장 강력한 후보일까 이걸 제일 먼저 생각할 거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 저는 뭐 여론조사 결과와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다만 이제 2위 후보, 네. 2위 후보, 3위 후보의 그 지지율이 여론조사 지지율과 비슷할 건가 하는 건 좀 다른 문제가 되겠죠. 2위 후보에게 조금 더 몰아주자. 뭐 그런 입장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네네. 이게 이제 그 결선 투표로 가느냐, 결선 투표로 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민주당 지지자들이 가장 그 염두에 두고 투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일부 이제 민주당 내에서 뭐 우상호 의원 등등 일부 의원들이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은 이 충청권에서 1, 2위 간격이 굉장히 벌어지게 된다면 그 상태로 쭉 갈 것이고 굉장히 좀 미미한 차이라면은 뭐 이낙연 후보에게도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이 지역을 중요시 보시더라고요. 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네네. 왜냐하면 이제 1차의 대전, 충남, 세종의 투표 결과 또 9월 10일 슈퍼위크의 1차전에 완결된 표결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네. 뭐 압도적 1위로 나올 것이냐. 그렇게 되면 결선 투표 없이 간다고 보여지고 그렇지 않고 1, 2와 2위가
붙어 있을 경우는 상당한 변화들이 그럴 수 출렁거리는 부분이 있고 네. 이재명 후보가 예컨대 2위를 한다든지 이러면 완전히 판도가 요동치는 네, 네.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대략 몇 퍼센트 정도 차이가 나야지만 1, 2위가 나 좀 여유 있어 이렇게 생각할까요? 이재명 지사가 50% 이상을 얻지 못하면 네. 저 결선 투표로 가잖아요. 그러면 전혀 새로운 국면으로 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몇 퍼센트 차이는 의미가 없고 네네. 1위 후보가 네. 50% 이상을 얻느냐 못 얻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첫 순회 경선을 앞두고 지지율 1, 2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후보, 이낙연 후보가 2주 연속 충청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약간 양태가 달랐어요. 이재명 후보는 충청권 지역 공약 발표에 조금 더 집중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면 이낙연 후보는 그 사람들 만나기 뭐 이런 게 조금 더 집중하는 모습이었다라는 평가가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선거를 뭐 많이 이제 두 분 다 해보셨으니까 어떤 전략입니까?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자기 스스로 우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 조금 열세에 있다고 느끼는 후보는 항상 네. 사람들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네네. 직접 한 사람이라도 만나면 이 사람은 내 표가 된다는 확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습은 바로 지금 현재 네. 지지율이라든가 당내에서 느끼는 후보자들이 느끼는 어떤 자신감의 그 차이라고 봐요. 정세균 후보가 격리된 상태에서 지역에 가지 못하는 부분. 그런데 이제 또 정세균 후보가 모든 후보에 비해서 충청에 가장 고향이 가깝습니다.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그러한 유효한 환경을 활용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이낙연 후보가 상당히 그 밑으로부터 이렇게 흡수. 네, 저인망식으로 걷어 올리려고 하는 네. 뭐 그런 것들이 오히려 또 성공적인 그 전략일 수 있다. 왜냐하면 경기도지사는 또 한편으로는 자기 지역을 오랫동안 비울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또 전략의 차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이재명 지사가 혹은 후보가 임명한 경기도 산하 임원이 각각 고문치사, 뇌물수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던 인물들로 밝혀졌고요. 그중에 한 명은 이미 사퇴했습니다. 이재명 지사 뭐 황교익 씨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인사에 대해서는 계속 좀 잡음이 일고 있는데 김재원 최고위원님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지사가 인사를 해서 굉장히 그 말썽이 나는 경우는 대부분 첫째 하나는 무자격자이고 그 다음에 주로 이재명 지사에게 맹종하는 사람 이 두 가지의 조건을 갖춘 분들이거든요. 이런 약간 개인적인 그 큰 결함이 있는 분은 더더욱이 이런 저 공직에 또 진출을 할 생각이 있는 사람이면 더더욱이 한 사람에 대해서 맹종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분을 임명을 하고 또 물러서지 않고 이런 인사 태도는 정말 문제가 많은 거죠.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이 되면 어떤 인사를 할 것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봐요. 그래서 국민들은 사실 그런 면에서 더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지사는 내가 무슨 이 사람들한테 득을 봤다고 보은 인사냐, 그리고 아는 사람 쓰지 모르는 사람 쓰냐, 한마디로 일을 해서 평가받은 사람을 썼다라고 이제 반박하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이재명 지사도 조금 이런 부분을 고민했어야 되는데 그동안 이 사람이 남청년 의장, 뭐 조선대 네네. 총학생회장을 하고 자연스럽게 정치권에 유입되고 뭐 시장 비서실에 있고 과거의 학생운동권 네네. 라인을 통해서 오다 보니까 그것이 망각됐다고 보여져요. 사람을 고문하고 죽인 사람을 어떻게 그런 데 앉히냐 이렇게 된 거고 네. 그런 부분은 아쉽게 됐지만 적절하지 않은 인사인 건 맞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적절한 인사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다. 네. 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 이제 인사청문회에서 다시 한번 이제 불거진 문제인데 이른바 이재명 후보의 무료 변론 논란이 있습니다. 이낙연 캠프에서 상당히 공격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가 직접 나서서 이건 정말 정치적으로 도를 넘어섰다라고 또 반박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때 당시에 이재명 지사가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받았거든요. 대법원 가서 파기환송되어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되어서 결국은 지사직을 유지했고 오늘날 이재명 지사가 저 대선 주자 1위의 그 위치에 있게 된 것도 바로 그 대법원 판결 때문이에요. 그 대법원 판결에 헌법재판소 재판관까지 지낸 고위 법조인이
이제 도와줬는데 무료로 도와줬다 이런 취지잖아요. 송두환 변호사는 내가 한 게 별로 없고 그저 그 상고 이유서 의견서 검토만 해줬다 그런 취지로 변명을 했는데 그래서 뭐 100만 원 넣지 안 된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대법원은 구두 변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서면으로 그 자료를 제출하고 그것으로 심판을 받는 과정이고 송두환 변호사 같은 고위 그 법조인들, 고위직을 지낸 법조인들이 그 상고심에서 하는 것은 전부 주니어 변호사들이 작성한 의견서를 검토해서 자신의 의견을 반영하게 하고 그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그래도 그 고위직을 지낸 법조인들의 권위를 생각해서 적어도 한 번쯤은 더 살펴줄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 때문에 지금 주로 대법원 사건에서는 대법관 출신 또는 헌법재판관 출신의 변호사가 반드시 선임되는 게 관행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법관 출신, 헌법재판관 출신의 그 변호사가 그냥 도장만 찍어주는데 도장값이 뭐 2천만 원이다, 5천만 원이다, 1억이다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전관, 뻔한 이야기인데 그래놓고 의견서만 검토해줬고 한 일 없으니까 뭐 100만 원 넣지도 안 된다. 그럼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무료 변론 자체가 결국은 사실은 청탁금지법 위반이고 그런 것을 공직에 있는 분이 자신이 그런 이익을 얻고도 뭐 모른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도리어 뭐 인륜에 반하느니 뭐 그런 지금 비판까지 상대 후보에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영찬 의원과 싸우고 있죠. 저는 이제 그런 적반하장식의 반응 자체가 이재명 지사의 인격적인 인간적인 면모를 드러내는 것 아닌가. 차라리 좋아하는 사람이 서로 간에 도와준 것이고 우리는 뭐 돈 받고 도와주고 할 사이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갔을 것 같아요. 근데 한 분은 뭐 내가 한 일이 별거 아니라서 돈 가치가 없다고 한 분은 이야기가 민변은 원래 그렇게 뭐 도장 찍어주는 게 관행이다. 저는 그건 말이 안 된다고 봐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제 그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가 이제 그런 정도의 활동을 한 것은 실제로 이것이 지니고 있는 일정한 공익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했다고 봅니다. 도지사 경선 그 본선 토론회에서 토론 과정에서 예를 들면 자기 형님 형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했다. 그것이 허위사실 공표냐 아니냐에 대해서 실제로 2심까지는 이게 죄가 된다라고 본 거 아닙니까? 그런 데 있어서 많은 어떤 판례 자체가 글로 써서 자기가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일정한 방어를 하는 그 과정에서 나타난 이야기를 죄로 물을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맞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송두환 같은 사람들도 무료 변론을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다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재명 지사의 해명에 의하면 일정 정도 아파트 값이 올라서 재산상의 변동이 없어 보이지만 2, 3억 정도의 변호사 비용을 댔다. 그렇게 안 된 게 아니다라고 다만 누구한테 얼마 했는가를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나 봐요. 소위 이낙연 후보 측에서 얘기한 것처럼 뭐라자면 대납이라든지 이런 형태는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토론 속에서 일정 정도 자기 방어를 하는 과정에서의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했더라도 이것은 면죄부를 줘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승인하는 부분이고 또 일정 정도 변호사 비용을 지불했다. 이것이 결론이라고 보는 거예요. 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경선버스가 8월 30일 공식 후보 등록을 하고 본격적인 출발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15일 1차 컷오프를 통해 8명으로 압축하고 오는 10월 8일 2차 컷오프에서 최종 4명을 선출할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경선 룰에 여론조사에서 반대 정당 지지자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해 결과를 왜곡시키는 역선택 방지 조항 도입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경선버스 출발선에서 여러 가지 관전 포인트가 있을 텐데요.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경준이 때부터 논란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김재현 최고위원님, 역선택 방지 조항 가지고 요즘 계속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좀 시끄럽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최재형 후보가 가장 명시적으로
이걸 이제 방조항을 넣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윤석열 후보 측도 비슷한 것 같고 아니다 건드리지 말아라 유승민 후보는 이제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어떻게 보였습니까? 이게 역선택 방지 조항 문제가 이렇게 첨예하게 된 것은 우리 당이 사실 그 여론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후보를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벌어진 문제거든요. 지금 현재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여론조사를 그 대선 후보를 정하는데 50%나 반영하는 방식의 경선 룰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제가 봤을 때는 두 번째는 그 여론조사 자체가 민주당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를 모두 넣었을 때 윤석열 후보와 2위, 3위 후보의 격차보다 네네. 그냥 국민의힘 후보들만 비교해서 여론조사를 해보면 그 격차가 적어요, 오히려. 즉, 민주당 후보와 같이 조사를 하면 우리 당 후보를 지지한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 후보를 선택하고 있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면 이 격차가 벌어지는 부분을 역선택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는 거죠. 민주당 지지자들은 국민의힘 후보자들에 대한 그 선호가 상당히 그 집중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걸 역선택 아니냐. 네네. 결국 이분들은 민주당 후보자가 나오는 본선에서는 전혀 우리 당 후보를 선택하지 않을 분들이 끼어들었기 때문에 경쟁력 있는 후보자를 뽑으려면 역선택 방지 문항을 넣어서 그래도 좀 걸러내야 된다는 주장이고 역선택 방지 문항을 넣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은 아니 민주당 지지자라고 해서 우리 당 후보를 찍지 않는다는 그런 근거가 어디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이제 합리적으로 잘 판단을 해서 선택을 해야 되죠. 역선택 방지 조항 이렇게 그 표현하는 것 자체가 조금 더 혼란스럽다고 느껴져요.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제1야당의 가치를 잘 실현할 수 있는 후보를 뽑는 거죠. 그러면 역선택 방지 조항이 필요도 없는 거고 누가 되든 간에 만약 후보가 되면 40% 이상 안 넘을 사람이 있습니까? 정권 교체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가장 적합하다는 후보 뽑으면 되는 거죠. 그걸 뭐 굳이 역선택이란 말을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말하자면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훨씬 전략적으로 여론조사에 참여한다고 보는 거죠. 결과적으로 상대방 후보를 찍을 때 그게 역선택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지금 이제 결과가 그렇게 나오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정권 교체를 원하는 사람들이 선택한 후보가 더 경쟁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떤 여론조사에 보면 정권 교체를 원하십니까? 정권 연장을 원하십니까? 물어보고 그다음에 여론조사를 한 사례가 있거든요. 거기에도 보면 정권 교체를 원하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후보가 있고 정권 연장을 원하는데도 그분들이 훨씬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후보가 있어요. 그럼 이걸 두고 이제 어떻게 할 거냐라는 논리적인 싸움이 있는 거죠. 정권 연장을 원하는 분이 압도적으로 선택한 후보를 우리가 선택했다가는 이 정권 연장을 원하는 분들이 봤을 때는 본선에서는 저분이 나오면 정권 연장에 도움된다고 선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역선택이라는데 그래서 그런 것도 아까 말씀드린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이 지지하는 후보하고 성격이 비슷해요. 이제 선거인단이나 뭐나 참여한 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역선택이 실질적으로 대세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러기는 조금 약하다라는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민주당의 경우에는 선거인단이 숫자가 많고 참여하는 분들이 대다수가 민주당 지지자일 거라는 믿음이 있죠. 그러니까 역선택의 의미가 크지 않을 거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그 50%를 반영하는 여론조사에서 그 여론조사 참여자의 반 정도는 어차피 민주당 또는 민주당 성향의 그 유권자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 유권자들의 성향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가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제가 있는 거죠. 민주당은 사실 여론조사가 20%밖에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어떤 정당을 지지하느냐라는 것을 물어서 민주당 지지자가 아니면 빼버려요. 국민의힘은 무려 50%나 반영되는 그 여론조사에서 전혀 역선택의 방지 장치를 갖추고 있지 않다는 것. 더군다나 그것이 민주당이 후보를 이미 선정해서 이제 그 경선을 교란시킬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어 있는데
그때 진행되는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역선택 방지를 해야 된다는 주장은 일견 뭐 설득력이 있죠. 그러나 이것이 이제 후보들 간에 워낙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반발이 있고, 그러니까 역선택 방지 문항을 굳이 넣어서 평지풍파를 일으킬 필요가 있느냐, 또 이 반대 논리도 충분히 근거가 있고요. 그래서 결정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언제 결정합니까? 뭐 9월 5일까지는 결정한다고 지금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저도 사실 과거에는 뭐 역선택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제 의견이 있었는데 이제는 네네. 다 잊어먹고 아니 입장이 조금 다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홍준표 후보도 과거에는 또 입장이 달랐던 것으로. 그래서 이게 뭐 무슨 지금 동원하는 수많은 논리는 다 자신의 이해관계와 결부된 것이지 뭐 그 이상의 그 주장은 사실 별 의미가 없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과거에 제가 김재원 의원님이 역선택에 대해서 어떤 발언하셨는지 좀 집에 가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잊어주세요. 이 이슈를 또 그냥 넘어갈 수 없죠. 바로 윤희숙 의원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권익위가 조사한 이 전수조사에서 이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았던 의원 중에 한 명, 그리고 이제 바로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라고 하고, 먼저 투기 의혹에 대해서 이제 두 차례에 걸쳐서 부인하거나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기본적인 기자회견 내용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이제 첫 단추를 잘못 꼈다 그렇게 봅니다. 너무 과하게 반응했고, 처음에는 신선하다 그렇게 느낄 수 있는데, 첫 번째 단추에 뭘 잘못했냐면, 아버지는 결론적으로 보면 내가 투자하러 갔다가 땅을 샀다 이렇게 실토를 하셨어요. 첫 번째 기자회견에서 우리 아버지가 나이가 드셔서 이제 농사 짓고 싶어 한다라. 그래서 뭐 농사 짓는데 네. 그걸 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무자비한 공세를 할 수 있느냐. 뭐 나는 억울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교체에 피해가 될까 싶어서 국회의원을 버린다. 근데 팩트 체크를 해봤더니 사실은 아버지가 농지법 위반이고 농사도 거의 짓지도 않으셨고 또 땅도 너무 컸어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본인의 팩트에 의해서 첫 번째 문제가 됐다라고 하는 거고요. 냉정하게 생각하면 그런 부친의 문제로 인해서 본인이 어쨌든 권익위로부터 문제가 있다고 받은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그런 데 대해서 사과는 묻혀버리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든지, 혹은 당일날 첫 번째 기자회견 하는 날 당이 뭐 하는 날이었습니까? 비전 발표해야 하던 날. 네네. 당의 중요 행사가 다 없어져 버리고. 25일. 네. 예. 또 하나는 그럼 나머지 9명 국회의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굉장히 이기적인 그런 입장이다. 자기만 아는, 자기의 처세만 생각하는 결정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재원 최고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기자회견 두 번째 열었잖아요. 다시 이제 언론 보도가 나오니까 27일 다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좀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라는 지적들도 있는데 어떻게 설득이 다 되셨습니까, 의원님께서는? 아니 뭐 의혹이 해소될 게 뭐 있습니까? 독립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평생을 몸부림쳐 살아왔을 거고, 친정에서 그 무슨 땅을 샀는지, 아버지가 어떻게 생활을 했는지 몰랐다. 뿐만 아니라 이제 아버지 그 인터뷰 내용을 보고 더 내가 좀 아버지 생활에 좀 무관심했구나라고 느꼈다고 하잖아요. 내가 돈 낸 거 없다. 응? 그러면서 통장까지 다 제시하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 집에 왔는지 안 왔는지 CCTV 다 한번 들여다봐라. KDI의 정보를 빼돌렸을 거다 주장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불가능한 건지도 다 설명했잖아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야기하는데 그에 대해서 그 이상 어떻게 또 더 해명을 하느냐는 거죠. 근데 첫 번째 기자회견 때 전혀 그런 것을 해명하지 못했잖아요, 사실은. 그런 자기는 그냥 농사 짓는다 했는데 아버지는 난 투자했다고 얘기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네네. 부실한 말하자면 해명이. 기자회견이 됐고, 그거로 인해서 전체가 이렇게 어그러졌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어찌됐든 이제 우리 당 입장에서 보면 윤희숙 의원에게 마음의 부담이 좀 많이 갔어요. 스스로 이 대선 국면에서 조그만한 어떤 당의 부담이 있더라도 나는 의원직까지 던지고 내가 책임지겠다고 한 것은 사실 당을 위해서 헌신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자회견 과정에서의 좀 혼선, 이 정도 가지고 그 나머지의 그 본인의 진정성이나 헌신을 덮을 만큼 그렇게 큰 허물은 아니라고 봐요. 그거조차 자신이 또 두 번째 기자회견 때 인정을 했잖아요. 의원직 사퇴안을 일단 박병석 의장에게 제출을 했고요.
이 처리 여부를 두고 굉장히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각자의 이유로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김기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뭐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서 일단 한다면 본회의에서 처리하자 뭐 이런 것 같고요. 여당은 뭐 들러리 설 이유가 전혀 없다 또 이런 입장하고요. 어떻습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뭐 윤희숙 의원이 이 문제로 의원직 사퇴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윤희숙 의원은 지금 워낙 뜻이 완강한 것 같아요. 자기가 받는 세비는 전부 반납하겠다. 그리고 의원회관에서 전부 다 이사를 나와버렸잖아요. 제가 봐서 가담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무혐의 처분을 받겠죠. 그렇게 되면 자신의 무고함도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네. 자기를 뽑아준 유권자들에 대해서 소임을 다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의원직을 충실히 수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지금이라도 옆에 있으면 좀 말리고 싶어요. 공무원 입장에서 그런 혐의가 있는 공무원들이 사표를 한다고 수리해 주냐? 네. 이제 수리 안 해준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런 입장이 하나 있는 거고. 네네. 또 과거에는 사실은 또 의원들끼리 또 감사주는 서로 간에 네. 이심전심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래 쿨하게 본인 의지에 따라서 사퇴 처리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이해를 가지고 계산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도 국민들이 봤을 때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은 아닌 것 같고요. 함부로 저렇게 자르면 안 되지, 골탕을 먹여야지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다. 골탕 먹이는 게 아니고 지금 민주당 12명이나 있는데 그중에 연루된 의원들의 범죄 혐의는 엄청 엄중해요. 중하고. 그런데 그분들이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뭉개고 있잖아요. 당 지도부도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윤희숙 의원 본인을 의원직 사퇴를 시키고 나면 그 뒷감당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사실 그 때문에 눈치 보고 있는 거지 무슨 아니, 뭐. 지금 이제 하는 거 보면 네. 국민의힘도 만만찮아요. 지금 현재 권익위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국회의원 한 사람이 여전히 국토위에서 활동을 하고 지금 현재의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비난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국민의힘은 탈당 권고해서 윤리위원회 구성되기까지는 계속 그냥 그 상태 유지. 그러니까 윤리 구성도 지금 안 돼 있잖아요. 그 당은 윤리 구성돼도 넘기지도 않잖아요. 네, 양쪽 다 심한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부의 청년 특별 대책부터 여야 주자들의 공약 등등 전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두 분 사이다 한 줄 평 들어보죠. 김재현 최고위원님. 여당 경선은 곧 깨질 듯한 그런 유리그릇 같은데 그래도 끝까지 가기는 갈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깨질 듯한 경선 그래도 끝까지 갈 듯하다. 한 방향 정렬 안 된 경선 버스 이렇게 하겠습니다. 얼라인먼트라고 얘기를 하죠. 네네. 그걸 한 방향 정렬인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핸들을 오른쪽으로 끄면 두 바퀴가 같이 이렇게 가줘야지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오른쪽 바퀴는 왼쪽에 있고 왼쪽 바퀴는 또 오른쪽에 있으면 차가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지금 이 모양이 국민의힘의 경선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재현 최고위원님 그리고 김영주 전 의원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정치톡톡 사이다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